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아주 반가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노현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님을 모시고 그동안의 근황과 앞으로 충북에서의 정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몇 년 만에 고향에 오신 거죠? 네, 4년 된 것 같습니다. 대사까지 포함하셔서. 주중 대사하고 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마치고 4년 만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소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주중 대사와 대통령 비서실장을 무사히 마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반가운 많은 얼굴들도 뵙고 또 지역 발전과 현안에 대해서 고견도 듣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 여러분들을 자주 뵙고 인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그만두신 지 한 1년 조금 되셨죠? 아직 1년은 안 됐습니다. 1년 뭐 되셨는데 그동안 이제 근황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네, 뭐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도 읽고요. 또 그리운 얼굴들도 좀 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고견들도 청취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 대통령을 최측근으로 보좌했던 비서실장직에서 그 역임을 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인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어떠신가요? 달라진 점이 좀 많으실 텐데. 네. 일단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라는 그 안도감은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이제 그 비서실장을 하는 2년여 동안 많은 성과도 내시고 또 보좌를 좀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보람을 느꼈던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성공적 대응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뿌리는 2018년 10월 말에 우리 대법원에서 그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일본 측 회사들의 배상 책임을 그 확정 판결했었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일본 측이 지속적으로 좀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다가 결국은 수출 규제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우리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다라는 그러한 정보는 입수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 회사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할 것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일본이 사실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빌미로 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그 한국 경제의 굴기라고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하려는 점잖게 표현해서 견제입니다만 사실은 좀 그 속내는 한국 경제를 상당하게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가 대일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불화 수소라든지 뭐 포토레지스트나 폴리이미드 이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반도체 기업들에게 수입선 다변화라든지 재고량을 좀 키워라든지 그리고 이제 당시에 증설 국내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었는데 증설 용량을 좀 더 늘려라. 그리고 공기를 단축해라. 뭐 이런 것들을 그 사전에 대비하도록 저희들이 그 좀 행정적 지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렇게 큰 타격 없이 정말 완벽하게 극복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것은 정말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국민적 염원의 결집이 결국은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뭐 많은 성과가 더 있으셨을 텐데요. 좀 더 이제 좀 세분화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정운영 중심에 계셨던 만큼 지난 5년에 대한 평가가 또 우리 실장님께서 남다르실 텐데, 먼저 통일 외교 분야 성과의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 성과된 집권 초기의 기대감이 뭐 용두사미로 끝날 것 아니냐는 아쉬움,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그 사이 줄타기 외교에 불안을 느낀 국민들도 좀 많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 소위 그 한반도의 분단에 대한 평화적 관리를 위한 외교 안보 역량의 그 총동원, 이것은 뭐 어느 정권이나 그렇죠. 그 집권한 측에서는 사실은 최고의 그 과제입니다.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분단 관리, 특히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완벽한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벌써 70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난 70년간 문재인 정부 이전 기간 동안에 역대 정권 하에서는 항상 그 휴전선이 됐든 뭐 그 우리 그 바다가 됐든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서 우리 국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그러한 군사적 충돌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군사적 충돌이 없이 당연히 우리 군인 단 한 명의 그 사망자나 부상자 없는 그런 평화의 기간을 이룩해낸 기간이 오직 문재인 정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저희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저희는 이러한 그 평화로운 한반도가 이제 시작되었으니 앞으로 이것이 지속되어 나가기를 저희는 기대합니다. 이러한 또 그 평화의 시기를 만들어냈으면서도 또 대북 지원은 그 사실은 하지 못했습니다. 뭐 퍼주기나 뭐 이런 그 얘기도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대북 지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북 지원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 것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서로 간에 상호 의존하는 경제를 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대북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만 유엔의 그 대북 제재가 있고요. 우선 그다음에 유엔의 대북 제재는 아니더라도 미국 측에서 사전에 대북 지원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협의한 이후에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에게 그렇게 좀 그 희망을 표현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미 워킹 그룹이라는 그런 회의체를 통해서 사전에 미국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율한 다음에 지원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제 두 번째 한미 워킹 그룹이 있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위 이제 북한의 의향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들이 무슨 그 뭐 진단 키트나 마스크나 뭐 그 백신이나 또 뭐 쌀 지원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유엔의 허가 그리고 미국의 동의 그리고 국회에서의 그 어떤 그 동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지원하려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했죠. 사실은 저희들이 뭐 쌀도 한 5만 톤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아마 그게 안 됐습니다. 그거는 양이 지금 부족해서 그랬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그 식량 지원을 받을 때는 대개 한 번에
50만 톤에서 100만 톤 그렇게 받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5만 톤 지원을 사실 처음인데 네.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북한이 그것을 이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대북 지원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평화의 비용 없이 네. 평화를 이루어낸 기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단 한 명의 우리 군인이 부상조차 입은 그런 충돌이 없던 유일한 6.25 전쟁 이후에 유일한 시기입니다. 저는 그것이 상당히 좀 그 성과라고. 성과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그 미중 관계 속에서 그 부분은 최근에 일본의 그 극우 매체라고 할 수 있는 산케이 네. 신문조차 한국에서 배워라 이런 사설이 실릴 정도였습니다. 예. 현재 우리 한국이 원칙을 지키면서 국익에 기초한 그 대강대국 외교라고 할까요? 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우리는 뭐 어차피 한미 동맹이 한국 외교 안보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 서로 간에 상호 존중해야 하는 그러한 이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역대 정부에서는 가장 그 북한과 도발, 실질적인 도발이 없었던 평화적인 그 정부였고, 그 한미중과의 어떤 관계, 외교적 관계에서도 역대 정부에서와 비교될 정도로 순탄할 정도로 어떤 그 진행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한미 하실 수 관계가 있겠네요. 뭐 역대 어느 시기보다도 서로 간의 신뢰 관계 속에서 그 대화와 모든 협의가 잘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리고 한중 관계도 상당히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우리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그 대중 수출이 그렇죠. 워낙 큽니다. 우리가 대개 우리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이제 주중대사 할 때 보면 1년에 한 12%,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됩니다. 네. 그럼 합하면 17%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중국, 그 이제 홍콩을 통해서 가는 것까지 네. 대중국 수출이 미국 수출, 일본 수출 합한 거에 한 2배, 한 34%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는 거의 뭐 중국을 빼면 우리나라가 흑자를 만약에 200억 불 낸다고 하면 1년에 중국을 빼면 200억 불 적자입니다. 예, 우리의 흑자는 거의 우리가 흑자 내는 거에 2배 정도를 중국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미 동맹이라는 그 최고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그 상당히 서로가 존중하면서 국가 이익에 기초해야 한다. 저희는 그런 스탠스로 나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국 측도 그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또 중국도 한미 동맹이 우리의 최우선적인 외교 안보와 관련된 그 베이스다, 기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 측에서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중국의 35% 수출 34% 예. 굉장한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코로나19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K방역,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K방역을 두고 야권 등에서는 뭐 정치 방역이다, 뭐 평가절하하는 지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방역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는 방역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정치권의 개입을 막아왔습니다. 네. 전문가들한테 맡겼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감염병을 전문으로 한 학자와 예방의학을 전문으로 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나 아무튼 전문가들한테 맡겼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K 방역이라고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 대비 사망률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0.25를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렇죠. 인구 대비 사망률이 그렇죠. 지금 뭐 3억 3천만 미국 인구에서 굉장하죠. 거의 뭐 80만 명이 넘었죠. 네. 사망자 숫자가. 중남미 같은 경우는 0.3%를 넘어가기도 하고 합니다. 네네. 인구 대비 사망률이. 네. 그 영국도 거의 그렇게 갑니다. 네. 영국, 무슨 이탈리아, 벨기에 다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페인, 무슨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대개 0.25%의 인구 대비 사망률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유럽에서 성공적인 방역을 했다고 하는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대개 0.15%의 사망률을 이렇게 수렴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네. 일본도 거의 2만 명 가까이 네네.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주나 유럽이나 0.1%의 인구 대비 사망률이면 최고의 방역입니다. 네. 그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0.1%의 사망률이었다면 5만 2천 명의 사망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4천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도대체 한국의 이러한 방역 성공이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방역의 성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좀 그 의아해하는 수준입니다. 네. 그게 저희들이 그냥 농담으로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습니다. 우리는 그 마늘을 네. 많이 먹습니다. 뭐 이런 농담도 합니다만 일단 한국의 그 국민들의 협조, 그 특히 마스크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협조, 그리고 의료기관, 의료진들의 어떤 높은 수준,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된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물론 이제 그 최근에 와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부스터샷이 하루에 90만 명대 정도의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조금만 지나가면 저는 다시 안정화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참 많은 걱정을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K-방역은 뭐 현재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비교조차 되지 않는 세계 최고입니다. 예. 그렇게 결과 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그 문재인 정부의 가장 좀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동산 정책, 24번의 주택시장 정책의 안정에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참 그 부동산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참 어렵죠,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모든 책임은 결국은 집권하는 그 시기에 집권 세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불가피한 일이고 그건 뭐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한계적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기억해 보시면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신규 아파트 허가를 내줬습니다. 네네. 그때 허가를 내준 아파트들이 이명박 정부 말기, 박근혜 정부 초기에 다 분양 입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고 분양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입주를 하고 네. 이게 4, 5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예, 이게 한 4, 5년이 걸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말기일 때 아파트 가격이 그 폭등을 해서 그 대규모의 그 아파트 공급 정책을 폈던 것이 결국 그 당시에 와서 분양 이제 입주 시기가 된 거죠. 그랬더니 박근혜 정부 초기에 분양
했는데 미분양이 된 겁니다. 네. 서울에도 예. 다 미분양 물량이 아주 그냥 그 폭증을 했죠. 그래서 초이노미 믹스라고 그래가지고 젊은 층들한테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아파트 사라. 네. 그 당시에 그게 정책이었습니다. 대출해서 아파트 사라고. 그렇죠. 그래도 안 샀어요. 그러니까 지어놓은 아파트가 안 팔리는데 누가 신규 아파트 공급을 위한 계획을 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했는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게 이제 입주되는 네, 타이밍이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타이밍이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2019년, 20년 그때부터 공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좀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분양되고 입주까지 가려면 내년 후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내년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 부분 떨어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 것도 문제지만 이 떨어질 거를 생각하면 정말 더 큰 그렇죠. 그 피해가 갈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무리한 영끌이라고 그러죠. 무리한 그 영끌의 아파트 매입은 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오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경제에 더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 부동산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년 평균 5만에서 10만 정도가 인구가 감소합니다. 네, 서울 인구는 해마다 그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게 가구로 따지면 몇만 가구씩 서울에서는 가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절대로 뭐 신규 공급 물량을 감안한다면 서울에서 저렇게 수급 문제가 이렇게 심각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 젊은 층들의 그 1인 가구 수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그 특히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한 이제 가격 상승이랄까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대폭적으로 떨어졌고 시중의 유동성 공급이 정말 그 확대됐고 이런 것이 사실 이 코로나 이 국면에서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2019년, 2020년 이때부터 대대적인 공급 확대 정책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소위 분양 단계에 들어갔을 경우에 곧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도 상당 부분 아파트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하루빨리 그 주택 시장이 우리 또 충북도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 부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께서 보면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여러 정책에 대해서 반대 내지는 사과를 표명을 하는 사례가 좀 종종 있습니다. 뭐 일부 여권 인사들에서 또 이에 대한 어떤 뭐 반발을 하시는 목소리도 있는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 그 어떤 정권이든 잘한 부분이 있고요. 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한 부분은 계승하는 것이고요. 못한 부분은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그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0% 잘하는 정권이 있을 수 없고 100% 못하는 정권도 있을 수 없죠. 결국은 잘한 부분은 계승하고 못한 부분은 극복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무슨 뭐 현 정부의 정책의 그 소위 잘못한 부분이랄까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거나 그거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는 저는 뭐 당연한 스탠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서 정말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또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저는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을 네. 듣고 싶습니다. 이건 또 우리 지역과 거의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제 비서실장으로 이제 19년 네. 1월달 초에 부임했을 때 네. 대통령님께 제가 드린 말씀이 문재인 정부가 끝나도 지나가도 이 산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키운 산업이다. 이 산업을 문재인 정부가 세계 최고로 키웠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먹거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는 키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5대 원칙 하에 이 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5대 원칙이라고 한다면 일단 뭐랄까요? 해당 산업의 그 성숙도가 일정 부분 단계에 올라서 시장이 성숙되어 있어야 한다. 네. 그다음에 우리 기술이 해당 산업에 대한 우리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고용 유발이 일정 수준 이루어져야 한다. 뭐 수십조 투자해서 그 정규직 100명 정도 투자하는 그런 산업이라면 그건 뭐 개별 기업은 할 수 있지만 국가가 그런 산업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동의받기가 어려울지 모른다. 그래서 소위 고용 유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고용 친화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중소기업과의 연계성 속에서 산업 생태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5가지 원칙 속에서 3가지 산업을 출연했습니다. 네. 그게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요 3가지였습니다. 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사실은 국민들께서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것은 반도체에 크게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팹리스라고 하는 거하고 파운드리 같은 그런 이제 소위 비메모리라고 합니다만 이제 그런 쪽 메모리 그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4개의 생태계로 반도체 산업이 이루어지는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만 강자입니다. 그렇죠. 이 비메모리가 메모리보다 훨씬 큽니다. 네. 시장 규모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비메모리 쪽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뭐 5%였다가 4%였다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그쪽이 가격 변동률도 작고 시장 규모도 커지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키워야 한다. 역대 정부 누구도 그것을 모르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결단을 못 내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키운다라는 우리 정부 제일 목표로 삼은 겁니다. 네네. 그게 2019년 1월인데 사실 2018년 때부터 그게 조율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그때 이미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3년 전입니다만 네. 시스템 반도체에 대규모로 투자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소니가 지배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라든지요, 모바일 칩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하기로 133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 요새 우리가 파운드리 하지요. 네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산업은 없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이 산업을 현재 대만의 TSMC 다음 가는 세계 2위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의 뭐 텍사스주에도 또 지금 공장을 세우죠.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또 인력 공급을 해서 대학에 또 계약학과도 서울에 허용을 해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헬스라는 건 이제 바이오 CMO나 바이오 시밀러나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이쪽도 세계 제일로 키우자. 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뭐 이런 쪽을 이제 직접적으로 키운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코로나 진단 키트를 만들었다랍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초부터 그 이 바이오 헬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의 효과다. 이렇게 이제 그쪽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미래차인데 네. 미래차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형 주행, 전기차용 배터리, 광주형 일자리. 이게 이제 묶여진 컨셉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세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이 산업을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로 세계 제1의 산업으로 키우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SOC로 방사강 과속기와 슈퍼컴퓨터를 정부에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사강 과속기를 결국 이제 오창에 들어오게 네. 되는 해방 이후에 어떻게 보면 충북 입장에서는 거의 뭐 조 단위가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게 하나 거대한 과학 도시가 세워지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진 그 배경에 바로 이런 빅3라는 3대 어떤 그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마스터 플랜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정말 시적절한 정책 결정이었다. 만약에 그때 안 했으면 지금 파운드리 늦었습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파운드리 산업이 지금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안 했으면 지금 못했을 겁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래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이 빅3를 대한민국 산업정책으로 세팅시키고 이것을 또 지원하기 위한 방사강 가속기와 슈퍼컴퓨터를 정부가 이제 예산 지원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전에 한번 그 이시종 지사님하고 이제 파워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그 방사강 가속기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굉장한 노력을 좀 해주셨다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방사강 가속기에도 그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그래도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그 뭐 일화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사실은 그 제가 비서실장 오자마자 네네. 이제 이 빅3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려주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빅3를 하기 위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한 게 소위 제일 뭐 슈퍼컴퓨터는 그렇게 큰 돈을 안 듭니다. 이 방사강 가속기에 비해서는. 네. 근데 이제 방사강 가속기는 워낙 큰 돈이 필요하고 또 유치 과정에서 또 지역 간에 또 경쟁이 또 치열할 수 치열했죠. 있죠.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려는 됐습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통령님께서 그 좀 결단을 내려 주셨죠. 해보자. 네. 이렇게 하셨고 사실은 청와대 내에 비밀 TF가 이제 구성이 됐죠. 네. 사실은 이제 그 대외적으로 이제 완벽한 비공개로 하면서 그 추진 일정, 예산, 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거기서 다 이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를 했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몰랐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가 R&D에 대한 그 투자, 특히 대규모 투자는 헌법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라는 데서 결정합니다. 네네. 이건 대통령이 의장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수석부의장이 있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의 최고 석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2017년 대선 뭐 한 3달 전인가요? 2월 달 같습니다. 네. 그때 의결을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 아무도 몰랐어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현재 그 대전에 가속기를 짓고 있는 게 있어요. 네네. 그게 중입자 가속기인가 뭐 예, 양성자 예, 가속기인가 예, 뭐가 예. 있는데 그건 순수 학문용입니다. 그건 이제 산업용이 아니라 그건 이제 순수 학문용인데 이제 그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를 무효화시키면서 그 대신해서 뭐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그 자리에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대전에 건설하겠다라고 추진했던 겁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시작한 지가 오래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산업적 효과, 유발 효과가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 진행이 안 됐는데 그것이 준공되기 전에는 새로운 가속기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결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그걸 번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공모 며칠 전에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번복 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그렇죠.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그 번복하는 의결을 이제 그 회의에서 해주셨죠.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아무튼 제가 그 비서실장 하면서 그것이 때문에 그것이 또 오창으로 그 청주로 오는 바람에 제가 그 호남 쪽 분들은 당연히 또 그 호남으로 기대를 많이 온다라고 했죠. 호남으로 오지 않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네.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 지역에서도 당시 뭐 총리가 또 이낙연 총리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현직 총리가 예, 예, 다 호남 예, 출신이었고 예, 예. 당 대표께서도 또 그쪽으로 네, 네, 네. 가야 한다. 당시 이해찬 당 대표께서도 예, 그렇게 예, 말씀하셨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호남 쪽 분들은 뭐 당연히 그냥 호남으로 오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호남 쪽 국회의원 분들이 몇 명씩 이렇게 짝을 져가지고 청와대에 매일 방문을 하셨어요. 저만 몰래 전화 안 만나고 예, 이제 예. 딴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고 의원님들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치열했었군요. 아주 뭐 그건 제가 참 그것 때문에 예. 그 받았던 그 정말 그 고통이 컸습니다. 네. 어찌됐든 후일담이지만 네. 방사강 가속기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 끝에 우리 지역에 오게 돼서 앞으로 우리 충북 지역 발전에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계속해서 충북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광역철도 관련해서도 이제 시장님께 많이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실현될 것으로 판단되시는지요? 예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이게 제4차 국가 철도망 네. 계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서 사실 이게 뭐랄까요? 그 메가시티 개념이라고 하나요? 네. 그 충청권 이 메가시티의 핵심적 사업입니다. 이 충청권 광역철도가 네. 저는 이제 이게 현재 그 대전에서 세종으로 해서 오송으로 해서 공항으로 가는 공항이죠. 이제 예. 이런 네. 건데요. 이제 오송에서 공항 가는 도로를 기존 충북선 그쪽 노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청주 도심을 관통할 네, 것이냐. 네, 네. 이제 요게 쟁점입니다. 그렇죠. 네. 요게 쟁점인데 현재 그 BC가 그러니까 비용 대 편익 비율이라고 하는 이 BC가 도심 통과 노선은 0.87, 그다음에 그 외곽 노선은 0.47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나오면 결국은 이 비용 대 편익 비율 BC가 청주 도심이 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네, 네. 그런데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 결국 이 두 개의 노선을 두고 경제성을 그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물론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당시에 이제 그러한 원칙을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우리 충북 도민들의 그 노력의 결과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쉽게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렇죠. 그 도심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비가 그럼요. 엄청나게 예. 추가 투입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 충북 도민들의 그런 열망이 결국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질문은 우리 충북도민들이 가장 그 궁금해하는 질문일 텐데요. 그 차기 지방선거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도지사 출마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사실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6월 1일이 이제 그 이후에 네네네.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고요.
저도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선에 우선적으로 결합해서 대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 그게 도리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소상하게 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현 단계에서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그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노력하는 것이 당인으로서의 도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 국회의원을 또 하셨던 어떤 경험과 그 비서실장의 경험을 통틀어서 이제 보셨을 때 실장님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충북도지사를 한다면 어떻게 좀 충북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은 구상을 개인적으로 아마 느끼신 부분이 좀 있으셨을 텐데요. 뭐 그거야 뭐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계셨을 텐데 자 이건 뭐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이번 도지사에 만약에 이제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신다면 5기부터 7기까지 도정을 이끌었던 이시종 지사의 주요 정책을 이어가실 건지도 궁금하고 대표적인 또 세계무예 마스터십 어떻게 판단하시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도지사와 관련된 얘기는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치러진 대선에 대한 생각도 아까 우선 대선에 열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 그럼 대선 관련해 우리 충북의 민심은 지금 어떻다고 보시고 아직 뭐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네. 최근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 범위 이내에서 네. 치열한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것은 뭐 여야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약간 좀 이렇게 상승 국면이고 그 윤석열 후보는 약간 하락 국면에서 이제 소위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초접전으로 네.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당면한 위기가 무엇이냐,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경쟁해야 되고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 비전. 나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미래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 제1호를 분단도 경제도 아니고 저출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970년대 초반만 해도 1년에 신생아가 100만이 넘었던 나라입니다. 작년에 30만이 붕괴돼서 27만 대가 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잠재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텐데 그 이유는 바로 저출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팩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인구와 출산율입니다. 결국 이런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재기능하기가 어렵습니다. 27만인데 30만으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단 한 명도 중간에 어떤 뭐 사고 당하지 않고 다 뭐 85 정도 뭐 전원이 그렇게 그 천수를 누리신다 하더라도 인구 80년 후의 인구는 현재 인구의 반밖에 안 됩니다. 반도 안 됩니다. 심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 예산은 저출산 극복 예산은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국가가 예산이 됐든 뭐 인력이 됐든 이렇게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그런 대책 이런 것을 가지고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소위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분단, 북핵,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다툼, 일본의 우리 한국 견제, 네.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 결국 이것에 대한 입장과 방법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후보들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사실 우리가 탄소 중립 2050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그 길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런데 우리도 탄소 중립 2050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 길로 가는 길이 정말 고난의 길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도 어려울 거고요. 우리 국민들도 어려울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네 번째로 오면 우리가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민주주의로 인해서 소위 권력기관들의 전행이라든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위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산업을 키우겠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를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선거 캠페인 중에 네. 그때 결정해 놨던 것들이 지금 다 되는 겁니다. 오.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국면에서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잖아요. 사상 최고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출 물동량을 실어 나르는 해상 운송 이 컨테이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그걸 아실 겁니다. 네네. 난리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 해양진흥공사가 뭔가를 해서 사실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한진해운을 파산시켰지 않습니까? 국가 기관 산업을 파산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이 해운 얼라이언스에서 퇴출되는 수모까지 당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세계 최대의 소위 초대형 컨테이너선 24,000 TEU급 12척, 16,000 TEU급 8척 해서 20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발주한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 조선산업도 어렵지만 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한진해운 파산 이전으로 컨테이너 선봉량을 회복하고 세계적인 어떤 이 얼라이언스에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수출 물동량을 우리 국적 선사를 통해서 실어 나르는 이제 이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 집권 초기에 한 거거든요. 그때 이걸 안 했으면 지금 우리 수출 물동량을 실어 나르지 못했을 겁니다. 현재 상해에서 미주나 구주로 가는 이 수출 화물의 운송비가 두세 배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 만약에 안 했으면 과연 지금 우리가 수출 물동량을 저걸 어떻게 실어 날랐었겠는가. 끔찍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네네. 소위 이제 기존의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보다 급여가 한 반 정도 그렇죠.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하는 네.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 이미 자동차 생산 라인이 신규로 깔린 게 정말 20년도 더 됐나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자동차 신설 라인이 안 깔리는 겁니다. 이 급여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형 일자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정말 오랜만에 자동차 생산 신규 라인을 깔자. 제조업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국가적인 플랜으로 상징적으로 자동차 신규 라인을 건설하자. 이것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만들어져. 대선 캠프에서 이미 현대자동차하고 합의가 됐던 겁니다. 네. 이제 이 정도로 사실은 지금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적합한 후보인지 나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네. 그리고 비전을 좀 제시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는 이거다. 네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하겠다. 네. 이런 걸 가지고 국민 앞에 내놓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전 지금 답답하다. 이제 이런 걸 느끼고 있는데 결국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 누가 정말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종합행정입니다. 그렇죠. 종합행정의 최고 수장이고요. 외교, 안보, 통일 이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네네. 국군의 통수권자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거시경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최종적 결정권자입니다. 저는 정말 쉽게 결정 내려지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정순 전 의원 당선 무효로 인해서 청주 상당 재선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재보궐선거 무공천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그 민주당의 그 당헌 당규에 의하면 우리 당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그 재보궐선거에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네네. 사실은 지난 그 재보궐선거 네네. 때 우리가 이런 원칙을 좀 저버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가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또 우리 실장님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신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아직은 뭐 그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 찾아뵙고 그분들로부터 지금 지혜도 구하고 또 조언도 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참 오랜 세월을 지역 주민들로부터 과분한 그런 그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지역 발전을 어떻게 그 좀 이루어내서 보답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뭐 그러한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 우리 그 실장님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되고요. 또 그 차기 지방선거에서도 아마 계획하고 계신 거 조만간에 뭐 아마 의지 표명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 다시 한번 저희 방송에서 나와서 출연해서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싶은 저희 소망이 좀 있고요.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 반에반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체육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실장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